다음으로 이제 그 2021년도에 대한 그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리뷰하고 2022년도에 대한 네 가지 키워드 예상이죠, 이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2021년도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로 이제 실적 장세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혹시나 빠르다면 역금융 장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키워드 첫 번째는 정부가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했었는데, 뭐 딱히 내놓은 게 없었습니다. 딱히 변죽만 올렸죠. 뭐 이것저것 한운둥 만운둥 한운둥 만운둥 뭐 별로 그다지 뭐 임팩트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세모랑 X 사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기업 지배구조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삼성그룹이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뭐 삼성하고 현대차는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세이트리온이나 FNF나 다른 기업들은 했는데, 뭐 이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이제 이거 조세 특례가 21년 1몰 되고 공정거래 3법이 22년부터 적용되니까 하려면 이때 해야 된다였는데, 삼성 현대차 빼고는 어쨌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한 세모 정도이지 않을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가치주 장세가 이때 도래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올해 가치주 펀드들이 수익률이 좋으시죠. 왜냐면 이때 보면은 뭐 이때가 이제 12월 제가 말이었어요. 요거 12월 20며칠 방송에서 요거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막 PI 두세 배짜리에 배당 엄청 많이 주고 저PBR 종목들이 찾아보시면 꽤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재평가 일어난 종목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치주 펀드들의 수익률 상승을 이끌었죠. 그래서 뭐 요건 동그라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는 무엇이냐? 22년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장세만 봤었을 때는 역금융하고 역시적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연간으로 깔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 실망한 개인 투자자들의 세력화 플러스 새로운 정부의 소액 주주 가치 증대 계획으로 주주 행동주의가 좀 활발하게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아까도 사실 말씀드렸죠. 개인들 세력화, 동학개미운동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서 개인 투자자가 76조를 샀습니다. 76조를 샀는데 물려요. 그러면은 요구를 하죠. 우리 수익률 돈 내놔라. 이게 말이 되느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요구 사안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를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해놓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3월에 선거 대선 있는데 새로운 정부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하면 친시장 공약을 우리나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다 내놓고 있다는 거죠. 물적 분할 공매도 차단 한 목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좀 작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들 등등등등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 여기서도 더 바뀔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말하는 것들은, 여기 언급되는 것들은 기존 정부에는 없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개인 투자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믹스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고, 사실은 저기에 아주 양념처럼밖에 언급이 안 돼 있지만은 86권가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에요. 이것만 되면 됩니다, 사실은. 뭐. 그래서 그냥. 자, 핵심은 상법 382조의 사망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의 충실 의무 부분만 개선이 되어도 우리나라에선 많은 게 개선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무 리스트 나열식으로 규제를 하려고 해요. 물적 분할을 하니까 문제가 되네. 물적 분할 금지법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은 공매도가 문제가 되네. 공매도 금지법을 만들어 볼까? 하나하나 문제 생기면 따라가고, 문제 생기면 따라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기업들 입장에서는 난 그래도 여전히 조금 나한테 유리한 걸 하고 싶은데, 나쁜 짓 하고 싶은데, 그러면 컨설팅 받는 거죠. 로펌하고 다 들어와 보세요. 컨설팅 업체 다 들어와 보세요. 지금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 요거예요. 요걸 피해 가지고서 나한테 이득이 될 거에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사회에서는 그걸 승인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막아야 돼요. 포괄적으로 하나하나 리스트 만들어서 언제 막습니까? 그러면 또 루프홀이 생기고 그것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구권하고 가장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요 조항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우리는 제대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누구를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아니, 회사는 누구 겁니까? 주주들의 것이죠. 그쵸? 근데
왜 회사를 위해서 일합니까? 주주들이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는 다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 조항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위해서 탄생한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 기업들도 결국은 그렇게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정들 이후에 이뤄진 것들일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으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주주한테는 손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회사한테는 이득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논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삼성법은 만들려고 하세요. 인기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요. 정치인들이 좋아할 만한 법들입니다. 삼성법은 또 와닿잖아요. 삼성법 그러면 야 정말 큰 거 때리는 것 같고 인기 있거든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해도 안 돼요. 대중들한테 인기도 없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발 정말 저는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이것만 바뀌면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모든 주주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안 했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결정들이 내려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부 소송 걸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아무리 거수기성에 친인척을 이사회에 앉혀놔도 그 이사로 앉으신 분의 함부로 거수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이제 대주주하고 소액주주하고 반대되는 건데 회사 측을 위한 거였다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넘어왔던 것들이 나중에는 이사가 주주를 위해 일해야 된다는 걸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 의무가 컨플릭트 발생한 거를 이사회에서 스리슬쩍 넘겼다. 거수기 역할을 했다. 그걸 가지고 소송 걸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자기 받는 돈에 몇 배씩은 물어내야 돼요. 여러분. 현행법 내에서도요. 그러니까는 제발 리스트로 문제 생겼을 때 누더기로 하나하나 규제하는 식으로 가지 말고 이사들이 포괄적으로 규제받을 수 있는 걸로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개정 여러분들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상. 저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이게 개정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사회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소위 엘리트 계층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올라가 있을까요? 이거는 좌와 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 성향에서의. 내가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이런 법안을 만약에 낸다? 그러면 내 친인척이나 내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이사회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조용히 얘기하겠죠. 아무개야 그거 안 하면 안 돼? 나 그러면은 이사회 들어가가지고서 과외 수익 많이 올리고 있는데 나 이사 못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나중에 징벌적으로 물어내야 될 돈이 너무 많은데 나 그거 어떻게 해? 그런 법 우리 하지 말자. 그게 사회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너만 눈 감으면 돼. 이거든요. 심지어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경영이나 경제학과에서 연구를 많이 하실까요? 이런 연구하면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사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연구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바꾸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상법에 있는 난이도 중에서 최상입니다, 이게. 바뀌게 된다면 대단하겠죠. 이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나타나실지 전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존경할 겁니다, 진짜. 어쨌든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죠. 예를 한샘이 매각됐다. 대주주는 그러면은 프리미엄 받고 팔고 소액주주는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일본은 금융이 후진적이야 이런 얘기하지만 일본 있어요, 이거. 2005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대주주가 프리미엄 받고 팔면은 나머지 주주도 있고 또 일정 비율은 그 프리미엄 가격에 공개 매수해야 돼요. 우리만 없어요. 우리만. IMF 때 잠깐 1년인가 도입됐다 없애버려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될 거는 요 두 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제가 너무 열을 넣었네요. 이쪽은 제가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바꾸려고 너무 노력했는데 너무 벽치기였었어갖고 화가 좀 나는 게 있어서 그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내수 경기가 부진할 것이고 수출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 같아요. 금리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집을 좀 바꿔 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세 이거를 만기 돌아와가지고서 다시 할 때 대출 받으려고 해보면 이자 부담 많이 늘어나는 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 이제 부동산 원금 분할 상환하는 비중을 높이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올해부터 도래되는 게 좀 더 증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 증가해버리면은 소비 여력 줄어들죠.
그 다음에 종부세 등 이것도 늘어난다 말만 들었지 이거 실제로 이제는 그 세금 날라온 거 보면은 헉하시잖아요. 지금 세금 부담 증가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그 백신 많이 맞고 했으니까는 해외여행 많이 이제 증가를 완전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기지개 펴고 있잖아요. 해외여행 증가한다. 요거 다 합쳐보면 제가 볼 땐 내수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 가지고서 지금 원자재 가격은 올라갔죠. 그 다음에 해외여행 재개되니까는 나가서 달러 쓰죠. 한미 통화 수합은 종료가 됐죠.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이제 유동성을 걷어들이기를 시작을 하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원화가 좀 약세 요인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수출주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내수 쪽에서는 정말 잘하지 않으면은 이익을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코스피가 박스피에 진입할 것 같다라는 거고 플러스로 개별주 장세가 더 강해진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급이 나쁘다는 거죠. 2022년도에 대규모 IPO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IPO 적을 때는 1조도 안 해요. IPO가 그 이제 평균적으로 한 2조 정도 내외 하는데 제일 많았던 애가 삼성생명에서던 2010년도에 10조 했습니다. 근데 작년도 2021년도에 피 딱 합치면 20조 했어요. 피만 하면 17조 좀 더 했거든요. 근데 22년도는 더 합니다. 1월 달에만 에너지 솔루션이 12조 넘게 하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1조 이상 합니다. 요 둘이 합치면은 2월 중순까지 14조예요. 여기다가 SK 배터리도 상장하죠. 교보생명도 한다 그러고 SSG닷컴도 한다 그러고 마켓컬리도 한다 그러고 줄줄이 사탕으로 나옵니다. 20조 기록도 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러면은 수급이 많이 나빠요. 뭐 연기금이 10조 20조 판다. 그걸 욕하지만은 IPO로 10조 20조씩 수급을 땡겨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쵸? 이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차별적으로 좀 약세가 된 면이 21년도에 있다는 얘기를 이미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22년에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제가 앞에서 텐서프라이즈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중에서 지배구조 개편한 데가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지배구조 개편한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룹 전체의 그림을 바꾸고 뭔가 청사진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워낙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저거 사야 되나 봐 하면서 그쪽으로 매수세들이 옮겨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IPO하고 만약에 지배구조 개편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이 두 가지가 시중 자금들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수에 좋을 거는 절대 없다라고 보입니다. 예,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굉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모두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고생을 하고 좋아지고 뭐 이럴 때 보면은 다 처음엔 똑같아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거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 그럼 여행주도 다 박살나죠. 그 다음에 야 뭐 좀 풀리면 여행 가지 않으니까 여행주 다 같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보면은 누군가는 야 우리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겠어. 비용 구조를 바꾸자. 우리 신사업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코로나 시기에 어쩔 수 없지. 우리 그냥 하던 대로 가만히 있자. 언젠간 좋아지겠지 뭐. 그런 회사랑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 굉장한 체질 개선을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업들이 단순히 그냥 이거는 코로나 피해자에 쭉 빠졌다가 나아지면 리오프닝하면 좋아지겠네? 라고 해서 다 같이 좋아지고 같이 움직였던 경향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제는. 준비를 2년 동안 남들하고 다르게 한 기업들은 이제 그 성과가 굉장히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게 뭐 진짜 그냥 개별주라 개별주인 것을 떠나서 섹터 내에서도 섹터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도 제가 볼 땐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잘하는 기업 못하는 기업이 굉장히 나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네 번째는 저인력 구조의 기업을 선호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인플레 그 다음에 인력을 구할 수 없다. 인력난이거든요. 그러면 임금 인상이 계속되겠죠. 사람들이 자기 권익 찾겠다고 노조가입 많이 하겠죠. 그리고 가입하고 요구를 많이 하겠죠. 노동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뭘 찾겠느냐. 사람 안 쓰는 기업을 찾게 될 겁니다. 인력을 적게 고용하는 기업이나 산업을 더 선호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게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2022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86번가에서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 부분은 이제 가칭으로 제가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뭐 기업이 이게 싸니까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뭐 저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심리가 되게 강하거든요. 정말 이제 더 이상 대주주들 나쁜 짓 하는 것도 보기 싫고 너무 별로잖아요. 그런 것들 보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만큼이나 우리나라 증시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잘못하면은 너무 큰 손실을 보거나 실망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한 번 실망을 하면 그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실 2008년도, 9년도에 한국 증시에 실망을 하고 10년 넘게 걸렸어요. 한국 증시에 개인 자금이 돌아오는데. 근데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거를 못 잡고 다시 우리가 막 다시 흘려보낸다? 그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문제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회사가 이런 거를 하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라는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86번가가 혼자서 방구석에서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걸 만들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볼까 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 기업이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식으로 바뀌는 거고 없다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고 근데 아무 일도 없어도 뭐 더 나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몇 군데 나가고 있는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제 경제방송 쪽에 고정으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1월 둘째 주부터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요건 이제 나가게 되면 근데 방송이란 것들이 제가 보니까는 뭐 또 직전에 엎어지는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서 어쨌든 실제로 이제 송출이 되고 나면 아마 저희 영상으로 공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활동이 약간 더 증가하게 될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요거 있네요. 그 독서 모임 다음 주에 있죠. 소유와 경영. 요거 이제 책 내용이 워낙 좋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나열식으로 쫙 돼 있어서 그거를 제가 다 리뷰하는 거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안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큰 축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라는 거를 중심으로 끌고서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